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57살 김윤정입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상담도 하고, 급식 봉사나 일자리 연계 같은 일도 도와드리죠. 돈이 많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 덕에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33세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얼마 전 퇴직했어요. 아이들은 지금은 성인이 되어 각자 회사 다니며 바쁘게 삽니다. 요즘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집엔 저랑 남편, 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제 인생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도 챙기고 사실 제 하루엔 늘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고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을 챙겨본 적이 거의 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제 삶에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아버지의 병환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오후에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졸중 초기였고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게 형제는 저 포함 넷입니다. 위로 오빠 둘, 언니 하나. 저는 막내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늘 연락이 먼저 오는 건 저였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제가 비교적 시간도 더 자유롭고 성격도 남들 챙기는 걸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속이 답답해졌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닌다며 출장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둘째 오빠는 자영업 하느라 바쁘다고 손 놓았고, 언니는 손주 돌보느라 정신 없다고 했죠. 톡방에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너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처음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재활센터에 등록하고 매번 동행하는 것도, 집으로 돌아온 후엔 식사 준비에 약 챙기기에 주사 맞추고 심지어 밤중에 대소변 받아내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매일같이 왕복 2시간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병원에서 오가며 자는 날도 있었고, 아버지 기분 따라 눈치 보며 하루를 보내야 했죠. 때로는 울며 혼잣말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그럼에도 아버지는 제 앞에선 늘 무뚝뚝했어요. 고맙단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서 링거 맞고 계시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너만 고생이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날 이후 다시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적어도 아버지가 제 마음을 몰라주신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10년 아버지를 간병하며 제 삶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도 줄이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포기하고, 하지만 막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참 잔인했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뒤 그 간병의 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는 본격적으로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3끼 챙기고 시간 맞춰 약 드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 예약 잡고 모시고 나가고 그게 전부 제 몫이었어요. 서울 목동에서 서초까지 출퇴근하며 복지관 근무하고 퇴근 후엔 아버지 집으로 들러 밤늦게까지 간병. 토요일엔 하루 종일 식사 준비와 병원 검진 동행. 주말은 말 그대로 없었죠. 형제들은 늘 바빴습니다. 아니, 바쁜 척이었겠죠. 큰오빠는 항상 말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넌 그래도 시간 조절되잖아. 사회복지사라서. 둘째 오빠는 카페 사장인데 알바생이 자꾸 그만둔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언니는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지친다며 미안하단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습니다. 톡방에서는 늘 이렇게 끝났어요. 윤정아, 고맙다. 우리 막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이 처음엔 힘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주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용서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아버지가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나셔서 밤새도록 냉찜질을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처음으로 물으셨어요. 너 괜찮니? 정말 오랜만에 들은,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이었죠. 제가 괜찮은지를 물어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던 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터질까 봐요. 형제들은 간병의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부모님은 안부 전화 몇 번이면 충분한 존재였지만 저에게 부모님은 매일의 일정표였고 책임이었고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형제들이 내려와선 2~3시간 얼굴 비추고 올라갔어요. 명절 음식은 저 혼자 준비했고 부모님은 잠깐 안부만 받고 형제들은 동창회, 친구 모임으로 나가더군요. 아이들 때문에 피곤해서 차가 막혀서 그들이 내뱉는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 집 근처 사니까 좋겠다. 그 말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늘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뭐 가까워서 다행이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매번 눈물이 한 바가지씩 고였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함께 자라며 웃고 떠들던 형제들이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리다니. 심지어 아버지 상태가 악화됐을 때 형제들에게 병원에 잠시라도 와 달라고 연락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다음 주에 갈게.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병실도 혼자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내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더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이 떠나시면 나는 혼자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곧 닥쳐올 현실이라는 것도요.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도 담담했어요. 새벽 2시 간호사 선생님이 김윤정 보호자님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었을 땐 이미 아버지의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그 넓던 병원이 그 순간 얼마나 적막하게 느껴지던지요. 혼자서 장례를 칠 생각에 몸이 떨렸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듯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장례식은 서초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지인들과 친척 몇 분,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첫째 오빠는 멀쩡한 얼굴로 윤정아, 고생 많았어. 장례 준비는 다 했지? 라고 묻더군요. 둘째 오빠는 부조 봉투만 내밀며 이따가 조문객들 명단 잘 정리해둬라고 했고요. 언니는 조문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속이 울렁였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장례식에 와 있는지 알긴 아는 걸까?
상주로 있던 저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음식이나 화환 확인조차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별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손님이었고, 저는 여전히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발인을 마친 오후, 작은 상을 펴고 가족끼리 모여 앉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이 장례가 유산 분배를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처럼요. 윤정아, 혹시 아버지 유산 관련된 서류 봤어? 첫째 오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 정리해야 하니까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둘째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A4 용지 몇 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확인서, 보험 내역서까지 이미 법무사를 통해 정리된 듯한 자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 명의 자산은 사실상 제로야. 첫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예금 잔액은 12만 8천 원. 부동산은 다 오래전에 정리되셨고, 보험도 실손 몇 개만 남아있더라고. 둘째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하신 분이셨고, 은퇴 후에도 연금도 받고 계셨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은 꼬박꼬박 들어오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이미 결론을 낸 듯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분배할 게 사실상 없다는 얘기야. 첫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 윤정이한테는 이미 많이 기대고 있다. 그만큼 역할 다 했다고. 언니가 툭 내뱉듯 말했죠. 마치 아버지의 간병을 맡았던 저를 오히려 빚을 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꺼져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3년간의 시간, 그 수천 번의 왕복, 그 밤잠 설친 날들, 그 모든 게 종이 한 장으로, 서류 몇 장으로 그저 고맙다는 말 몇 마디로 덮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이미 자신의 짐을 싸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단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되고 나니 후련하다. 윤정아, 내가 애썼다. 자, 이거. 첫째 오빠는 테이블 아래서 종이 상자를 하나 꺼내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겉은 낡고 긁힌 자국 투성이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방에서 나온 건데 너 쓰던 거더라. 혹시 뭐 있나 확인해봐. 둘째 오빠가 말했죠. 아무도 관심 없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이 어찌나 멀던지요. 그날 저녁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잠금장치는 낡은 자물쇠였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상자 옆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 하나,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윤정아,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마도 내가 이미 떠났을 거다. 넌 모를 수도 있지만 아빠는 준비한 게 있어. 주소는 내가 기억할 거다. 우리 예전에 같이 갔던 그 창고. 열쇠는 내가 가장 많이 쓴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다. 엄마가 남긴 옷장에서 그 바지를 꺼내봐. 너만 알 수 있는 곳에 남긴 거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속에 유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겠거니 했던 건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그 종이 쪽지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쪽지를 읽고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게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게 했거든요. 그동안 꾹 눌러 참아왔던 울분,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갈망했던 어떤 애틋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늘 말이 없던 분이셨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야 그것도 낡은 상자 속 메모로 그런 마음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쪽지에 적힌 창고는 너무도 선명한 기억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갔던 곳, 구로구 개봉동 철길 옆에 있는 오래된 공구 창고.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던 그 창고는 어릴 적 제게 보물 창고처럼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못, 망치, 고철, 오래된 선풍기, 낡은 타자기 같은 것들이 가득했고, 아버지는 제게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단한 쇠야. 쉽게 녹슬지 않지. 이건 사람 손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기계야.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쪽지를 읽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유품이 보관돼 있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전 입던 옷들,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제게 물려주신 수건, 손뜨개, 조끼 같은 것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켠에 접혀 있던 바지를 꺼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마치 쪽지의 지시를 따라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바지 뒷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문 열쇠와는 전혀 다른 네모나고 둥근 태가 달린 고전적인 금속 열쇠였습니다. 처음 봤을 땐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열쇠는 그 창고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로구 개봉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그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공구상 옆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고 철길은 덮개로 덮여 인도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창고. 벽돌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은 슬레이트가 반쯤 내려앉아 있었지만 간판도 그대로 붙어 있더군요. 진성철물보관. 제가 도착했을 땐 그 문은 잠겨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쇠를 꺼내어 자물쇠에 끼워봤는데 믿기 어렵게도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마치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연 기분이었어요.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어요. 오래된 기계들과 공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면엔 아버지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계 청소 매주 수요일. 열쇠는 안쪽 서랍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저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쪽 벽면에 커다란 금속 캐비닛이 눈에 띄었어요. 쪽지엔 상자라고만 했는데 이 캐비닛을 말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비닛 문에 열쇠 구멍이 있었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엔 2개의 서류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고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준비된 듯한 문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통장의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탁계약서라는
낯선 제목의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윤정아, 이건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형제들에겐 말하지 마라. 이건 너의 몫이자 너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이다. 넌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너무 늦지 않게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하길 바란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의 말이 이제야 글로 제게 도착한 겁니다. 무엇보다 너의 몫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토록 서운했던 시간들이 이 한마디에 덜컥 무너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 상자 안의 것들이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오랜 침묵 끝에 꺼내신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분이었지만 마지막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저를 지켜내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사랑과 신뢰로 채워진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멍한 상태였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상자 안에 담긴 서류들과 메모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것이었어요. 거기엔 아버지의 평생이, 그리고 제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차곡차곡 접힌 채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탁계약서 외에도 여러 금융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사본엔 22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수원시 소재의 5층 빌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었죠. 등기부에는 소유주 이름이 김윤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건물에 대해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부터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건물 인근에 임야 증서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 남겨두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탁계약서였습니다. 서울상호신탁이라는 회사에서 발행된 문서였고, 거기엔 수익자 이름이 제 이름으로 단독 기재되어 있었어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수익권 및 결정권은 김윤정에게 귀속되며 타인의 접근은 불가함이라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더군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제가 본 서류들이 위조된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모든 문서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 명의도 선명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이 분명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준비하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정리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손끝으로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쓰다듬으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어떤 유산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나누는 재산 목록에 제 이름이 없었을 때도 아버지가 날 그렇게만 생각하셨구나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모든 걸 준비해두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저는 그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반전이 올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유산이 없다는 말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진심이 저에게만 전해졌다는 사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서울상호 신탁에 연락을 했습니다. 신탁센터의 상담 매니저와 예약을 잡고 계약 내용을 정식으로 열람하기로 했죠.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원룸 건물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라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며칠 뒤 저는 수원시 광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엔 생각보다 깔끔한 5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1층엔 카페가 들어서 있었어요. 건물 현관엔 보안 출입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고 입주민 리스트를 보니 원룸 세대가 20개 있더군요. 관리실에 들러 소유자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직원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김윤정 여사님이시군요. 평소에 연락이 없으셔서 대리 관리만 맡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매달 정산되어 이 계좌로 입금 중입니다. 그 계좌는 신탁 서류 안에 있던 제 개인 계좌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소유권을 제게 넘기신 후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조치해 두셨고 월세 수익 또한 신탁을 통해 저에게 귀속되게 설계하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제들이 분명히 말했었죠. 유산 같은 건 없고 정리할 것도 없더라. 그 말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정작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저 혼자 간병하던 제게 남기셨고 형제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그걸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으셨을 테니까요. 형제들에겐 말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 메모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유산을 남긴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신 것이라는 거요. 그건 돈 이상의 가치였고 세상 어떤 말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셨던 겁니다. 그 진심을 품고 저는 이제 제 삶을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어쩌면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였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 제 마음에 씨앗처럼 박혔고 어느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으려 기대하지 않기로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보여준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우선 직장을 줄였습니다. 복지관에 요청을 드려 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녔고 그동안의 헌신을 알고 계셨는지 원장님도 흔쾌히 배려해 주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붓글씨 공방, 어릴 적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정성스레 써내려 갔던 붓글씨, 단정한 올림머리, 추석 때 입었던 고름이 달린 저고리, 그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붓글씨가 좋았습니다.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써내려 간 그 작업은 마치 제 인생 조각들을 붙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붓글씨 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소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준 건물 1층에 남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임차인이 빠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고, 수리만 조금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간판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필휘치,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붓글씨는 한자 한자, 한 번에 막힘없이 시원하게 글씨를 써내려 가야 한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더군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한자, 내 호흡에 맞춰 써내야 나만의 글이 되는 거죠. 가게 오픈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큰 홍보도 하지 않았고, 동네 커뮤니티에 작게 글 하나 올린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이틀 지나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카페 사장님이 들렀다 가셨고, 바로 앞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붓글씨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소개하고 입소문이 퍼져갔어요. 여기 사장님이 손이 참 따뜻해요. 한 번 오면 다시 찾게 돼요. 이 글씨요? 딸이 써줬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만든 첫 붓글씨 작품은 아버지의 인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액자에 정성껏 넣어 가게 한쪽 벽에 걸어두었어요. 그 글이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 잘 살고 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죠. 단순한 교육보다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가르쳐 드리러 노인정을 찾고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산은 그저 금전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가끔은 형제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 없고 제 안부도 궁금해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받을 목만 계산하며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미 받은 걸로 충분하거든요. 말없이 주신 사랑, 침묵으로 지켜본 그 세월, 그리고 마지막에야 내민 손. 저는 그 손을 꼭 잡았고 지금 그 온기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수선방이래. 사람이 참 고와 보이더라. 그 말들이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마지막 문장,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문장이 제 가게 벽에 작게 걸려 있습니다. 가끔 눈에 띌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윤정아, 넌 지금 잘 살고 있니? 그리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고 천천히 바느질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이상하게도 조용해질만 하면 다시 흔들리는 일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붓글씨방에서 어르신들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둘째 오빠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지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망설임이 묻어 있었고, 동시에 뭔가 할 말이 있지만 돌려 말하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잘 지내. 왜?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너도 이제 혼자잖아. 응, 혼자 지내도 괜찮아. 난 나름 잘 살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그 말 이후로도 몇 번 더 안부인 듯 아닌 듯한 대화가 오갔고, 결국 둘째 오빠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없으셨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눈치챘거나 혹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딱히 그런 건 없었어. 그냥 평소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걸.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엔 분명히 쓰여 있었거든요. 형제들에겐 말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제들이 뭔가를 알아챈 걸까? 아니면 단순한 불안감일까?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저는 더 이상 개의치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유산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는 용기도 함께 주신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첫째 오빠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집은 정리 다 끝났고 계약자랑도 얘기 마쳤어. 2달 안에 비워줘야 하니까 참고해. 그 집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던 그 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그 집을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요청해 두었고 제3자의 이름으로 매입 의사를 밝혀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팔려는 집,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고 내가 20년을 간병하며 울고 웃던 자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산 중 일부를 현금화했고 계약도 완료되었어요. 매입자 이름은 제가 아니지만 소유주는 곧 제 이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지도 모르죠. 아니, 알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거든요. 정말 통쾌한 복수는 소리 없이 이뤄지는 법이니까요. 지금처럼요. 한 달쯤 지나고 둘째 오빠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윤정아, 혹시 아버지가 남긴 돈 중에 10억 정도 빠진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 전에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됐더라고. 근데 우리가 확인한 유산 목록엔 그 흔적이 없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죠. 그냥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말한 게 있나 해서.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야 궁금해졌을까요? 그들이 장례식 끝나자마자 유산 정리를 하며 제게 나눠줄 게 없다던 태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준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지키기 위한 아주 치밀한 설계였다는 거요. 신탁센터를 찾아갔을 때 담당 매니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박성호 님께서 이 계약을 진행하실 때 형제분들에겐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꽤 단호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들이 무엇을 탐낼지를. 그래서 저는 오직 저 혼자만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저는 내 인생의 문을 열었고 그 안엔 조용한 복수, 따뜻한 회복, 그리고 진짜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어쩌다 그 붓글씨 방을 차리셨어요? 손재주가 원래 좋으셨나 봐요? 요즘 정말 복받은 얼굴이세요. 그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요즘 참 복이 많아요. 누군가는 그 복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단풍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문득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붓글씨 방 한쪽 벽엔 여전히 그 검정 조끼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간병하던 시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고 계시던 그 조끼, 형제들이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꺼내와 세탁하고 다시 꿰매어 벽에 걸어둔 그 옷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정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요.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한때는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속이 뒤틀리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책도 했고 분노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흘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게 연락하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와도 표정 없는 인사 몇 마디로 끝나곤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니까요. 얼마 전 첫째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석 수술이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병실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말없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막내야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얼굴 많이 상했어요. 푹 쉬어야 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맡에 놓인 의자에 앉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뭘 남기신 거 있니? 저는 아주 잠깐 아버지의 편지와 상자, 그리고 창고에서의 그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시간이요. 오랜 시간이요. 그거면 충분했지.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건 사과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저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요즘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여행도 다닙니다. 지난달엔 일본 교토의 전통직조 박물관에도 다녀왔어요. 거기서 오래된 방직기 앞에 앉아 천을 짜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인상 깊은 말을 하셨습니다. 실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법이죠. 바느질도 사람도. 그 말이 그렇게 가슴 깊이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돌고 돌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말로 듣지 못했던 사랑을 행동과 기록으로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붓글씨 방은 여전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마을 어르신들부터 젊은 엄마들까지 하나둘 찾아오고 간혹 외지에서도 오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정성껏 글을 씁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방식처럼요. 그게 제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자 제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여전히 묻습니다. 윤정아, 넌 지금 행복하니? 그 대답은 망설임 없이 항상 같아요. 응, 나 지금 많이 행복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이 외롭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분명히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오롯이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